두 번째 기사는 역사를 통해 예측해보는 주택 부동산 법인의 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사를 저는 이제 부동산 법인 관련해서 좀 분석을 하고 정리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우리 봤었던 그거 있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랑 연관해서 너무 같이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자, 이거 좀 기사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좀 봅시다. 자, 전문가 칼럼. 자, 역사를 통해 예측해보는 주택, 부동산 법인의 미래다. 여기 있는데, 일단 제목이 마음에 들었고요. 내용도 좋아서 이거 공유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글을 쓰신 이장원 세무사님이 제가 알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지난 4월 23일, 제가 기사는 천천히 읽어볼 텐데 아마 어려울 거예요. 천천히 기사 한번 먼저 보고, 우리 제가 정리한 걸 한번 보고, 그래서 2회도 갑시다. 2회도 가면은 아마 두 번째 봤을 때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빠르실 거고, 굉장히 많이 똑똑해져 있을 거다. 자, 봅시다. 자, 지난 4월 24일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부동산 법인의 신규 설립 급증 및 개인과 법인과의 아파트 거래량이 20년 1분기에 이미 작년에 73% 달하고 있다고 서두를 작성하며, 고가 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은 전수 검증 착수해서 탈루 혐의 시 즉시 세무조사 실시,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개인 다주택자와의 세부담 형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부동산 법인이 이렇게 좀 규제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하신 거죠. 자, 2017년 파리 대책 이후로 다주택자를 소유한 개인은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그리고 장특공 배제되는데, 고민이 많아진 다주택자들은 묘수를 두었다는 거죠. 묘수. 이렇게 하면 된다 해가지고 이제 쫙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 묘수가 뭐냐면은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세목이에요.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세목. 그래요. 혹시 통신 상태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본인 설정에서 화질을 좀 낮춰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문제 있으면 말씀 주세요. 여기가 제 사무실이 네트워크 상태는 제일 좋거든요. 엄청 비싼 데거든요, 여기가. 네트워크로는. 자, 다시 돌아와서 잘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세목. 자,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말.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세목. 자, 그래서 개인이 뭔가 돈을 벌어들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거지, 법인으로 하면은 이 양도소득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양도소득세는 법인은 양도소득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법인으로 했을 때 양도소득세 중과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그럼 제가 또 물어볼게요. 법인으로 했을 때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법인으로 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죠. 양도세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법인으로 했을 때 양도세 중과는 없는데 비과세는 있으면 좋겠다는 약간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법인의 명의로 취득을 해서 관리하는 주택 부동산 법인이 그건데, 자, 이에 따라서 엄청나게 급격히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여러분들 요걸 잘 기억하세요. 2017년, 2018년 요때부터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자,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부동산 법인이 묘수보다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택 부동산 법인인데, 주택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면서 현재의 법인세율을 살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부담 때문에 살펴봤다는 거죠. 자, 거기에 따라서 개인의 소득세는 6에서 42%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5%인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법인세법 제55조의 이 제1항에 따라서 양도소득의 10%를 추가로 과세한다는 거죠. 추가로 과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다주택자와의 세부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해당 법령일 개정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이에요. 여기서부터 핵심. 자, 2003년 신설된 주택 부동산 법인 중과세의 역사. 장난 아닙니다. 이걸 보면 과거를 복귀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굉장히 말해놓고도 좋은데? 과거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박. 자, 봅시다. 자, 당시 노무현 정부였었죠. 2003년 10월 29일 10월 29일 부동산 종합대책 일환으로 개정된 2003년 12월 30일 세법 개정 사항인데 서울의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에 집값 급등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 당시죠.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을 10월 29일 확정 발표하고 여기에 보면은 주택의 공급과 수요 전반에 걸쳐 관련되는 정책 모두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거죠. 죄송해요. 30분마다 이래, 30분마다. 자, 향후 주택시장 동향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해 나간다고 밝힘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데 있었다. 요건 제가 건드릴 수 없어요. 저 불은. 저 불은. 자, 계속 다른데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거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자, 노무현 정부 당시 10월 29일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거래세인 양도소득세가 대폭 강화돼서 1세대 다주택자가 얻은 자본이익은 세금으로 대부분 환수.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세대 다주택자가 얻은 자본이익은 세금으로 대부분 환수. 그러니까 많이 내가 시세 차익을 얻어봤자 세금으로 다 뜯어간다는 거죠. 지금 양도세 중과하고 비슷해요. 자, 또 보세요. 보유세는 과표 현실화와 함께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해 누진적으로 중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시행 시기를 2005년으로 앞당기는 등 비슷하죠.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아마 예측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자, 노무현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을 1세대 3주택 이상으로 한 이유는 여기는 다주택자 대상, 중과 대상을 3주택 이상으로 써요. 3주택 이상으로. 1세대 3주택 이상. 자, 그래서 이사, 상속, 세대, 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1세대 3주택 이상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집값 상승 차익을 기대하고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자, 그런데 다만 장기 임대 사업용 주택 5채 이상 10년 이상 임대 장난 아니죠. 그리고 농어촌 주택, 기숙사용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 후 5년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등은 보유주택수 계산에 넣지 않았다. 요거는 예외사항이니까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과 더불어 개정된 것이 바로 법인의 중과세인데,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자, 당시에 다주택 보유자가 임대사업 또는 매매사업자로 변신해 양도세 중과를 표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그 당시에는 9에서 36%였거든요. 그 대신 양도세율 60% 적용. 대박이죠.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가 있고요.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개인 사업자에서 뭔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3주택 이상의 경우는 양도세율을 그냥 60을 정해요. 60. 그리고 법인은 어떻게 한다? 법인 사업자에게는 30%의 특별 부가세. 그러니까 이게 추가 법인세예요. 이게 이제 사업자한테 가는 폭탄인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어떻게 돼요? 현재 우리 개인은 어떻게 돼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매매 사업자 6에서 42% 플러스 양도세 중과 최고세율 20% 가산은 62% 그렇게 해가지고 둘 중에 더 높은 걸로 비교과세 들어갑니다. 자, 법인 사업자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10%고 내년부터 20% 들어가죠. 근데 노무현 정부에서 30%까지 했잖아요. 30으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추가로 또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아직 안 끝났구나. 아직 안 끝났구나.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르면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뭔가 투기 수요가 있다. 얘를 잡아야 된다.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계속해서. 자, 그렇게 법인세법 제55조의 제1항에는 주택 부동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30%를 일반 법인세에 추가해서 납부해야 한다는 개정사항이 반영됐는데 그게 2014년 1월 1일 개정안으로 현재 적용하는 10%로 완화되기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30%였다가 2014년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 세무사님이 근시일 내에 개정안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내년부터는 20%고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 20% 올린다고 6.17 대책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법 통과하면서 그냥 화끈하게 국토부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국토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이제 할 거라고. 그럼 이제 기재부에서는 반대할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화끈하게 전화했는데 30%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약간 나올 수 있는 효과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예상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법인에 대한 2003년 노무현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와 2017년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의 다른 점은 시차라고 볼 수 있다. 자, 개인의 다주택주 중과세와 함께 주택부동산법인에서 30% 특별부가세를 왜 문재인 정부 와서는 개인과 법인이 이렇게 시차를 두고 이제 언급이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노무현 정부 때는 개인의 다주택자 중과하고 법인 추가법인세 올리는 걸 한꺼번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개인 양도세 중과를 넣었고 다주택자 중과를 넣었고 지금 21년 약 4년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 추가법인세가 20%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30% 올릴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이번에 화끈하게 올리거나. 자, 그러니까 왜 시차가 이렇게 나왔느냐? 자, 여기 잘 보세요. 특히 법인으로 현물 출자하거나 매도하신 분. 자, 대부분의 주택 부동산 법인은 개인 소유의 주택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현물 출자에 따른 이월과세를 온전히 적용받기 위해서는 5년의 양도를 해서는 안 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 이를 위배할 때는 개인의 양도세율을 적용해서 중과를 적용한다. 자,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자, 보세요. 내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법인에다가 갑자기 그 집을 팔아요. 아니면 현물 출자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이제 내가 내는 세금을 당장은 안 내고 해당 법인이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내가 법인한테 내야 되는 양도세 있죠. 이게 내가 법인한테 팔면서 내는 양도세. 그걸 한꺼번에 나중에 내거든요. 근데 저 5년이라는 시간을 안 지키고 팔아버리면은 그때는 바로 토해내야 돼요. 바로 토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법인을 하면서 현물 출자하신 분, 그리고 부동산 법인에다가 내 법인인데 개인 명의 있는 거를 그냥 양도하신 분, 그런 분들은 5년 저거 보유해야 되는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안 해가지고 그냥 없이 해서 그냥 원쿠션 법인에다 때리고 바로 팔아가지고 안 내도 낼 세금 낸 분 주변에 또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에 또 하나 무서운 게 있어요. 자, 2017년 개인의 다주택자 중과세 실시 이후 중과세를 피하고자 법인 전환했다면 세법 개정 전에 5년이 도래하지 아직 않았죠. 아직 5년 도래하지 않았죠. 근데 5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팔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이미 이제 법인 추가법인세 내년부터 들어가죠.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이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 진짜 잘 읽어봐요. 2017년 개인의 다주택자 중과세 실시 이후 중과세를 피하고자 법인 전환했다면 세법 개정 전에 5년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세 중과세로 인해 양도를 할 수 없고 5년 안 됐으니까 못한다 이거죠. 이해되죠? 추후 세법이 기존과 같이 개정된다면 법인 전환에 따른 추가세율이 10에서 30으로 늘어나게 돼서 결국에는 법인으로 묶여 있어서 미리 5년 안에 팔지도 모르고 법인으로 된 상태에서 나중에 팔면은 법인을 그냥 개정해버리니까 돼버리고, 아유 저기 김서진님이 그냥 쉽게 설명해버렸네. 나는 저기 굉장히 어렵게 설명했는데 그냥 모른 거죠. 알고 몰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세무사님도. 그래서 주택 소유자의 예상보다 법인세 부담이 커지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그 법인 강의를 안 했어요. 특강. 왜 그러냐면은 너무 저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다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소위 말해서 하나로 몰아놓고 딱 한 방에 털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래서 야 저거 위험한데 왜 저렇게 막 무조건 하지?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게 걱정이 됐는데 아주 그거를 지금 나이스 앤 니트하게 적어주신 거 아닙니까? 이 세무사님께서. 자, 추가 세율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임대주택 등의 형태로 법인에서 주택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번에 막혔죠. 617 나오면서 617 이후의 등록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취득한 거 필요 없고 이후 등록분에 대해서는 이제 혜택 안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된 거죠. 자,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고자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추후 법인의 세법 개정으로 인해 법인으로도 중과세를 피할 길이 요원해질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문체를 아주 젠틀하게 쓰셨지만 안에 내용은 엄청 무서운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야, 이걸 또 이렇게 캐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블로그로 보시면 여기 그 나의 토지 수용 보상금 지키기에서 여기 이장원 세무사님하고 이성호 세무사님이 하신 건데, 이장원 세무사님이 아까 글 쓰신 분이세요. 요 글. 아마 여기에 사진이 있을 텐데, 네, 요렇게 하면은, 그쵸. 여기 있죠. 저하고 또 동문이시네요. 아무튼 저는 학사는 연대를 나왔습니다. 이분은 석사를 연대 나오셨네. 어쨌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글도 좀 읽어보시고,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제가 경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앞으로 나올 추가 규제가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것도 하시고, 뭐 토지 수용 되신 분들은 이런 거 한번 보셔서 봐도 좋고요.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2회도 가면은 머리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자, 보시면, 자, 과거를 보면 10월 29, 29, 그러니까 2003년이죠.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왔다. 그래서 양도세 대폭 강화, 다주택자 자본이익 세금으로 대부분 환수한다. 그리고 여기에 보유세 과표 현실화, 종부세 시행 시기 앞당겨서 부동산 과다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높였다는 거죠. 그쵸? 자, 다만 1세대 3주택 이상을 이제 중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 상속, 세대, 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할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특징은 3주택 이상을 중과 대상으로 했다는 건데, 제가 여기 채팅창을 웬만하면 잘 안 보는데요. 푸르름님, 아니 왜 양도세가 비용 처리가 돼요? 내가 낸 세금 자체에는 비용 처리가 안 돼요. 그 세금을 하기 위해서 뭐 내가 신고를 맡기거나 그런 대행료가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저게 비용 처리가 되면 내가 계속 무한 비용 처리를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잘못 알고 계시면은 이게 큰일 나기 때문에 좀 말렸던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개인 법인 사업자 중과, 지금 계속해서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규제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 법인 사업자 중과, 신규 개인 사업자는 60% 양도세,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62까지 올라가죠. 최고 세율. 현행 42에서 20% 플러스 되니까.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30% 추가 법인세. 요거 아직 20%죠. 그러니까 이번에 화끈하게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점진적으로 한 번 더 갈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측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인 운영할 때 유의할 점, 현재. 현물 출자의 경우, 현물 출자에 따른 2월 과세 온전히 받으려면은 5년 이상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 양도세 바로 적용해가지고 중과 적용 들어가는데, 2017년도에 법인 설립했다면 22년까지 끌고 가야 되죠. 최소한 현물 출자 이거 2월 과세 받으려면. 그런데 이때까지 추가 법인세가 30%가 안 나올 거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20% 나왔잖아요. 20%. 20%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22년, 23년 되면은 추가 법인세가 30%될 거다. 그래서 이 현물 출자에 대한 2월 과세를 효과를 다 못 누리고 꼼짝없이 갇힐 수 있다. 그거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또 하나 무서운 게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자, 여기다 제가 적진 않았는데요. 2017년이라는 제가 연도를 좀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2017년. 2017년에 법인이 많이 생겼고, 보통 그 법인에 대해서 그 세무조사 같은 걸 5년 정도마다 한 번씩 합니다. 5년마다 정도 한 번씩 해요. 자, 그러면 2017년에 법인이 만약에 많이 생겼다. 그러면 5년 후가 언제입니까? 2022년이죠. 그때 정도 해가지고 한번 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만 딱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기사 보니까 부동산 법인 뭐 4,300 얼마 몇 개 나오던데, 이게 정부는 다 보고 있어요. 왜냐면 개인 사업자라든가 특히 임대 사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 그리고 전세 보증금 이런 거는 잘 파악이 안 돼요.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파악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법인은요, 그냥 끝이에요. 너무 투명해요. 그래서 굉장히 관리하기 편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저걸 법인을 턴다 그러면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저 법인이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처럼 별도의 사업체가 있어서 돈을 버는 법인이 대부분 아닐 건데 저걸 가지고 아무리 내가 대출을 받고 전세 레버리지를 낀다 그래도 중간에 5억짜리 집을 사면은 전세 레버리지 뭐 3억, 4억 대출 뭐 3억 받는다 하더라도 내 돈 1, 2억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1, 2억 저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1, 2억 그 차익에 대해서 내 돈을 집어넣었을 거 아닙니까? 대표자가. 그럼 그게 가수금이라고 하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이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증여 자금 출처 이슈가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개인으로 돈이 한 2, 3억이 충분히 있어. 근데 그 돈을 법인에다가 빌려줘서 법인 자체가 이제 돌리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빙 처리도 잘하고 가수금 가지금 상계 제대로 하고 그러면 문제가 이자도 주고받고 해서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 그 욕심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또 그 개인 돈을 또 누구한테 빌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법인한테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과세당국에서 어떻게 보냐면은 이런 경우에 법인을 그냥 하나의 도관 파이프라인으로 보는 거예요. 명의만 그냥 빌리는. 그래서 이 경우에 털 수 있어요. 한번 자금 출처 관련된 거 나올 수 있고. 저는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좀 약간 좀 겁나는 부분이고 하고 그래서 안 썼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아까 우리 어떤 분이 적어주셨는데 정말 제대로 토끼몰이 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좀 숙연해졌죠 분위기가. 좀 물 한 잔만 마실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덤비셔야 되는 거예요. 법인은 굉장히 알아야 되는 거 맞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그 법인 자체에서 나오는 사업체가 있어야 돼요. 수익이 나야 된다고. 수익이 나야 된다. 그게 없으면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법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 거냐. 법인이 살아남으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원리 원칙대로 하셔야 되고요. 법인 자체에 수익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수익원에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경비 다 충당하고 이제 대출도 안 되잖아요. 다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한다 그러면은 순수 법인 돈으로 5억짜리 턱 하고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5억짜리 사서 예쁘게 인테리어 해가지고 비용 처리 받고 그걸 그냥 이렇게 뭐 실거주자 혹은 투자자한테 조금 남기고 그냥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수익을 내야죠. 이게 매매업으로 하셔야 되는데 매매업으로. 아 제가 채팅 잘 안 보는데 꼭 이렇게 나이가 있잖아요를 이렇게 일단 염려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물 많이 먹을게요. 나이가 있으니까. 오케이. 자, 요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 자료를 같이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양쪽에서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안 볼 수가 없어요. 저 박민수요, 박민수. 오케이. 저요? 77년생입니다. 네네. 아니,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까지 봤어요. 두 번째 기사까지. 그래서, 나의 토지 수용 보상금 저자이신, 이장원 세무사님, 칼럼, 감사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요 책도 한번, 토지 관련된 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 멘트는 우리 좀 이게 마무리 멘트 끝나고 실시간 채팅 좀 받겠습니다. 마무리 멘트는 요즘에 좀 많이 힘들죠. 정책도 많이 나오고 뭔가 이렇게 정책이 나오는데 집값은 안 잡히고, 그러니까 이제 실거주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이렇게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다주택자는 또 다주택자대로 또 이게 속상하고, 자, 그래서, 많이들 힘드실 텐데, 어찌됐든 지금 그 본인이 처해 있는 포지션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 뭔가 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 이게 뭐라고 일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1주택자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좀 그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좀 내실을 좀 기하시는 게 좋아요. 내실을 좀 기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좀 현금 흐름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금 흐름을 좀 잘 보셔가지고 그거 좀 이렇게 하시고, 특히 이제 직장인 분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월급이 좀 상대적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은 이게 기업들이 무너지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 그렇게 하면서 내가 월급 외에 어떤 걸로 이렇게 좀 현금을 내가 더 만들 수 있을 거냐,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특히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인데, 코로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이게 삶의 우리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쪽에 많이 집중해보세요. 진짜로. 그 온라인이 뭐냐면은, 온라인만의 플랫폼 있죠. 인스타도 좋고요, 유튜브도 좋고요, 블로그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생각하실 거면은, 유튜브가 좋아요. 근데 유튜브는 좀 약간 손이 많이 들어가고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스팟성으로 내가 빠르게 치고 나가는 거는 인스타가 좋아요. 그래서 인스타로 하면은 요즘에 그걸로 물건 많이 파는 경우도 많이 있고, 굉장히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랑 블로그는 텍스트니까 이거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뭔가 나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카페 같은, 온라인 카페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나를 좀 더 브랜딩하고 파급 효과를 크게 하고 싶으시면 유튜브가 좋은데, 제가 유튜브 1년 조금 넘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구독자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뭐 5만 8천 막 그런단 말이에요. 보세요. 막 주시잖아요. 하하맘님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블로그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5년 정도 했는데 지금 4만 7천 정도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고, 언젠가는 제가 한번 유튜브 관련돼서 좀 미니 특강을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광고 수익은 얼마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마켓 좋아요. 당근 마켓 좋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군더더기 그런 거 좀 빼면서 현금화 시키자고요. 아무튼 하하맘님 고맙고요. 자,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럴 때일수록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소확행 이렇게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소확행은 슬램덩크. 슬램덩크. 이거 볼 생각이 오늘 밤에 설레요 지금. 어쩔 줄 모르겠어요. 얼마나 재밌을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은 거에서 좀 행복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행복하시고요. 다음 주 또 라이브 방송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모두 행복하세요.